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과장TV입니다. 제가 게시물에 올렸던 질문 주세요. 현직자에게 질문 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15분의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골라서 오늘 답변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구독자분은 닉네임 추지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DLENC에 너무 가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구대림산업이죠. 1번 질문이 현재 DLENC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DLENC가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건설회사 중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가장 큰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주택사업본부에서 나와요. 주로 아크로라든가 이편한 세상을 통한 재건축 수주 물량을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이 영업이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플랜트와 토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옛날 명성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많이 쪼그라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돈 나오는 구멍이 주택 쪽이다 보니 주택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있는 D타워 같은 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디벨로핑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거기가 종로 피망골이 있던 곳을 개발을 통해서 D타워라고 하는 거대한 컴플렉스를 완공을 해서 한때는 본사로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뭐 플랜트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러시아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쪽이 이미 2, 3년 전부터 수주를 해서 여러 차례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도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림산업 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 시장에 대한 신시장에 대한 수주 전략이 이미 좀 전략적으로 성공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이 면접을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신입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모든 건설회사가 공통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신입사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일단은 너무 튀는 신입사원보다는 조금 더 회사의 조직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캐릭터를 더 좋아합니다. 저희 업계는 사실상 IT라든가 또는 뭐 기타 최근에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가장 반대의 성향을 가진 보수적인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산업입니다. 건설업이라는 거는. 건설업 자체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이 공장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반도체처럼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 조직이라는 유닛을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건설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의 모습을 보든 경력사원을 뽑을 때든 언제든지 간에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조직을 와해시킬 캐릭터인지 아니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캐릭터인지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능력, 성적 이런 것들보다 더 가치가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최종 면접에서 보통 어떤 질문을 많이 받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최종 면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은 당신 해외 현장 갈 수 있어요? 오지 현장 가라면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즉 1차 실무지 면접 때에는 전공 면접이라든가 또는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하면 최종 면접이라는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조직의 일원이 될 준비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마인드셋 자체가 어떤 직원인지 혹시나 돌발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조직의 라인형 조직에서 오다가 떨어졌을 때 그 오다에 얼마만큼 수긍을 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 단적인 예로 나오는 질문이 해외 현장을 만약에 오지로 가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남극으로 가라고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예. 또는 뭐 가족이 반대하는데 회사에서는 해외 현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가족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택하겠습니까? 가끔 이런 약간 유치할 것 같지만 회사에서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FF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적어주신 학벌 마지노선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건동 홍인아 라인까지도 괜찮나요 하셨어요. 이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국대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그리고 아주대 라인까지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군 회사에서 만나본 신입사원들의 학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적어주신 건동 홍인아 라인은 괜찮은 라인입니다. 예, 확실하게 괜찮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절대 이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학벌 때문에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보아서 회사에 입사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밥초라고, 밥조라는 분이 남겨주신 건데, 콘크리트 배합 쪽으로 석사를 바른다면 메이저 시공사에 취직하는데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물론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콘크리트 배합처럼 약간 이런 믹스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시공 파트 쪽으로 빠지시기보다는 설계 쪽으로 가시거나, 또는 그 설계 파트보다 조금 더 약간 고차원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술연구소 같은 곳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파일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카타르 같은 곳은 사실 배합 설계를 짜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약간 복잡합니다. 국내의 어떤 시공법보다도 타국에 비해서 카타르 QCS 2014라고 하는 스펙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배합 설계를 짜는 부분이 현장에서 일부 시공 직원들이 대충 짜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이럴 때 조언이나 가이드 또는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바로 기술연구팀에 계시는 이제 박사님들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삼성물산도 거기에 보면 배합 설계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 그리고 마찰 말뚝에 마찰력만 쭈구쭈구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석사나 박사를 딴 분야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하시면서 또 논문도 쓰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나 직무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석사가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 직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 사실상 토목 시공직인데, 그냥 현장에 가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토목 시공직인데 학사냐 석사냐를 구분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오히려 영어 성적이나 학점으로만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가 필요한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면 이점이 되고요. 학사로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포지션, 대부분의 포지션이 그렇죠. 그런 곳이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석사를 꼭 뽑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석사인데 영어 성적도 좋고 학점도 좋고 인턴 경험도 있다, 이러면 무조건 뽑히는 거겠죠. 자, 다음 질문은 AAHH라는 분이 남겨주신 겁니다. 예, 최근 화공과 입사 비율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화공과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쪽, 예, 오일 앤 가스라든가 아니면 페트로케미칼 쪽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해외 시장에서는 많이 수주 건수가 줄었습니다. 예,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공과가 예전에 10년 전에 비해서는 입사하는 비율이 줄었어요. 사실상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ESG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화공과 쪽보다는 약간 전기 쪽에 가깝죠. 예, 저희가 흔히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전력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발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기나 전자 쪽이 오히려 조금 더 포션이 올라가고, 화공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회사에 입사하는 비율은 예전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뭐 인원이 그렇다고 지금 넘쳐나진 않아요. 각 회사의 화공과 출신들은 대부분 보면 공정관리라든가 공정설계 쪽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세스 엔지니어. 근데 이분들이 인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또 엄청 많이 뽑을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이 플랜트 쪽이 너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플랜트 쪽은 1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호황이 오고 10년에 한 번씩 불황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불황은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이 플랜트는 거의 다
아마 사장되거나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온 것 치고는 사실상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많은 건설회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 예, 그런 약간 레슨런 비용을 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이 너무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오히려 또 다른 돌파구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리 HJ라는 분이 남겨주신 실제 업무 중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든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가장 힘든 점은 사람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회사에 입사했을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큰 연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에 사수나 팀장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흔히들 저희가 말하는 로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회사라는 것은 제조업처럼 한 번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10년, 20년 쭉 가는 게 아니라 2, 3년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본사에 있을 때 설계팀에 있다가 현장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 현장을 나가서 사우디 현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인원들과 2년, 3년 공사를 같이 하죠. 그리고 본사로 복귀할 때는 또 다른 시공팀으로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친해졌던 사람들과 2, 3년 뒤에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이 자주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또 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근무하여 취업 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전에 별로 생각했던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전과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한다면 딱히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취업 전에는 전공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이 엄청나게 현업에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하는 얘기가 1%도 안 써요. 1%도.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운 과정 중에서 1%도 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써먹는 게 별로 없다. 사실상 거의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먹다 버린 옥수수 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중고 신입 나이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세까지를 봤어요. 34세까지. 예, 34세까지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던 중고 신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이를 딱 기준으로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30대 중반까지는 본인이 스펙만 완벽하게 갖춘다고 하면 입사하는 데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우노우라고 하는 님이 올려주신 부산이나 경남의 현장에 많은 10대 건설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요 부분은 제가 GS 쪽에도 물어보고, 예, 삼성 쪽에도 물어보고, 현대 쪽에도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예,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사실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중에 주택본부나 건축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장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 경기권에 가장 많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권에 대부분 한 20% 정도의 프로젝트 물량이 몰려가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대부분 일군 건설회사가 거진 다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스피큘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제가 중경시 토목공학과 3학년인데 다름이 아니라 학점이 3.3입니다. 건설사 취업하기 학점이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예, 3.0만 넘으시면은 사실상 건설사 취업하는데 불이익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3.3 학점으로 삼성물산이나 또는 GS건설 쪽에 입사를 했던 후배들도 있고요. 사실상 3.0 이상이 이제 보통 지원 응시 자격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1이든 3.9든 크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점은 그 제로 베이스에서 그 점수 이상만 본인이 획득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자소서나 스펙에서 우리가 그 인원을 걸러내기 위해서 보는 숫자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성적과 그리고 인턴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점을 커버하고 10대 건설사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죠.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차라리 학점이 높은 것보다는 오픽 성적을 어드밴스드 로우로 받는 게 삼성물산을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키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최근에 거의 오픽으로 거의 영어 성적 지원 자격이 거의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토익 성적을 보는 회사가 사실상 이제 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픽 성적을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오픽 성적은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IH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tab니다. 하지만 어드밴스드 로우로 넘어가는 것에는 사실상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회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어드밴스드 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알게 모르게 가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0대 건설사의 대부분 매출 부분에서 옛날에 많을 때에는 6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본사에서 하는 업무 현장에 나갈 때에도 해외 현장에 배치되는 확률이 가장 컸었고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해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성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학점이 높고 말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도 영어를 못하는 직원이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활용도가 50%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꽁앙이라고 하시는 분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플랜트 산업 설계직을 꿈꾸는 취준생일입니다. DLENC 현직자분께 여쭤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 1번이 최종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최종 면접에서는 약간 인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어떤 전공 질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 예,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예, 이러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예,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팀원들과 일하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정말 보람찼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힘들었던 경험으로 얘기해 주신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좀 오지 현장을 부임하게 됐던 것이 가장 힘들었고 보람찼던 경험은 이제 저희가 보통 본사에서 가끔씩 인원들이 몇 명 모여서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막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TF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게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런 업무를 깔끔하게 기간에 맞춰서 수행을 했을 때 가장 보람찼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학부 시절에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대부분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플랜트 쪽에서 저희가 흔히 많이 이제 건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정관리 프로그램, MS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BIM, 프리마베라 6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기는 익힐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팀원과 일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사실상 제가 아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던져보면 다들 답변이 똑같습니다. 절대 팀 내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을 직원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해보면은 꼭 5명 중에 한 1명 정도는 약간 미꾸라지 또는 아웃사이더의 성향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4명이 조금 불이익을 보거나 또는 업무에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원들을 가급적 걸러내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실상 회사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몬드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곳 너무 다 가고 싶은 곳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 4학년이고 학점은 3.5입니다.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직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 구조사무소 한 달 인턴을 해봤습니다. 영어는 아직 안 땄지만 해외에서 살다와 금방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토익 850 이상, 오픽 IH 이상 딸 계획입니다. 제가 비벼보기는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일단 기사 2개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픽을 어드밴스드 로우를 따실 거고요. 그리고 구조사무소와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골조하고 마무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자소서만 잘 풀어내시면은 사실상 학점도 3.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 부족한 스펙이 아닙니다. 일단은 영어를 집중적으로 파셔가지고 최상위권 성적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성적이어도 영어 성적 하나가 딱 튀면은 딱 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쪼꼬쪼꼬님이 남겨주신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DLENC 건축시공 이번 달 최종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면접자입니다. DLENC의 장점은 많은데 현직분들이 느끼기에 경쟁사에 비해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DLENC 자체는 사실 플랜트 쪽이든 건축이든 어쨌든 설계에 대한 캐파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DLENC가 설계 캐파는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약간 과거 얘기죠. 과거.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그 설계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설계사를 뭐 사들인다거나 또는 설계의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경력 채용을 해가지고 설계 조직을 꾸려나갈 때 사실상 DLENC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설계 부분에서는 거의 탑2 안에 들어야 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그 레벨이 내려갔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건축 시공 직무 최종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건축 시공 직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건축 시공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DLENC라고 하는 회사가 따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작년이었죠. 현대건설과 한남 3구역 수주전에서 붙어가지고 아쉽게 거의 6대4로 져가지고 그 엄청난 몇 조짜리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에 내줬습니다. DLENC가 거의 눈물을 머금고 현대건설에 뺏겼죠. 아크로라는 브랜드와 DH의 브랜드의 격돌로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기사를 많이 읽어보시고 스토리를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스토리를 알고 들어가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질문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DLENC가 작년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어떤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어느 걸 수주하고 어느 걸 놓쳤는지 이런 스토리 라인을 잘 확인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최종 면접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수월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THSK, 이거는 지원님, 지원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34살 지방대 건축공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졸업하면 36인데, 건설사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건설사가 워낙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 아직은 괜찮다고 용기를 주시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스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선배님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아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아요. 옛날에는 건설사 이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회사라는 게 한번 입사를 하면 좀 애사심이 깊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쭉 갔다고 해요. 하지만은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대거 채용하고 GS건설이 삼성물산을 쫙쫙 뽑아가고 이런 식으로 인원들의 이동이 한바탕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경력직 채용을 막 서로 경쟁하듯이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분간 좀 약간 소강 상태로 있다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또 많은 경력직들이 이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특히나 설계 직군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고 채용하는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은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빠져나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건설회사에서 그만두는 인원들은 또 다른 건설회사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뭐 꽃집을 차린다거나 카페를 차린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60세 이후에 정년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것들이고 제가 최근에 본 퇴사를 퇴직했던 인원들은 예를 들어서 GS건설을 퇴사하고 SK 에코플랜트로 간다거나 또는 롯데건설을 그만두고 하나건설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건설사 간의 이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 전체를 통틀었을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TO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을 통해 가지고 뽑는 인원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뽑죠.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어 성적이랑 그리고 인턴 경험 그리고 학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사실상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만 맞추고 있고 요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높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탑이야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이가 34이든 36이든 24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신입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질문이 틀린 거예요. 제가 36임에도 불구하고 제 학점은 얼마고 영어 성적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스펙이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스칼렛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예, HS 매니저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고 현대건설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입상하게 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사우디로 발령이 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라면은 예, 오지 근무는 거의 99%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오지 근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현재 이라크에도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스마라 현장이라고 GS건설도 있고 그 비스마라 현장이 직원들이 나가 있는 직원들이 다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현장이 오지 수당도 엄청나게 세고 위험 수당도 붙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서로 손을 들고 줄을 서 있다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사우디 현장을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아람코 뭐 5조짜리 프로젝트 같은 걸 한다. 이런 것들은 본인 경력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갈 수 있는 경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서로 가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누굴 뽑아가냐? 당연히 영어를 잘하고 이전에 사우디 경험이 있거나 또는 신입사원이면은 엄청나게 영어를 잘한다거나 또는 일을 잘한다라고 부서장한테 평가를 받은 직원을 뽑아가겠죠.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손을 들 수는 있지만은 사우디로 나가기 위해서 또는 쿠웨이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어떤 직무평가 같은 거를 좀 받는 사람이 본인이 진짜 희망하는 데를 골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희도 얘기하는 게 뭐 서울 시내 아파트 현장이 있고 사우디의 아람코 현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다들 서울의 아파트 현장 가고 싶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대다수의 직원들은 사우디의 아람코 현장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처인 가스 플랜트 같은 공사를 띈 것이 본인이 이력서 한 줄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중에 연봉이 몇 천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좀 더 쌓고 싶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경쟁력 있는 HS 매니저가 되기 위해 내보시,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오픽 AR, 토익 950을 갖추어 놓으셨네요. 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내보시를 갖고 계시고 오픽을 어드밴스드 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뭘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공학이나 건축공학이 아니어도 HSE 직무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동안 안전공학과에서 뽑다가 또 한동안은 건축이랑 토목공학과 쪽에서 또 기술직 포지션에서 안전 포지션을 또 직무를 뽑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전공학과를 뽑고 또 건축에서도 뽑고 토목에서도 뽑고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로테이션 식으로 약간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공학과만이 입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황카를로스 님이 이름이 되게 멋있으시네요. 남겨주신 글인데요. 토목공학과에 전공한 27살 중고 신입입니다. 자, 질문을 되게 많이 적어주셔갖고, 예,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시공사에서 토목 직무를 모집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토목 신입을 뽑는다면 지원자로서 어떠한 능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토목 신입을 많이 안 뽑죠. 왜냐하면은 현재 토목공사라는 것은 대부분 SOC 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발주 사업이 많습니다. 인프라 사업. 근데 현 정권이 옛날에 뭐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정도의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이 없어요. 민간 공사가 토목 스코프를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목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이 다른 경쟁자들하고 붙었을 때 내가 정말 우수한 인재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학점하고 예, 영어 성적하고 그리고 뭐가 있죠? 예, 또 인턴 경험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 같은 경우가 국내 대부분 공사가 좀 씨가 말랐어요. 사실상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씨가 말랐고 주배관 공사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플랜트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토목 공사가 어디로 나갑니까? 해외로 나가죠. 해외로 나갑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뭐 싱가포르 가면은 간척 공사 맨날 이루어지고 있죠. 쿠웨이트 쪽에도 보면은 북쪽에 보면은 그쪽에 페르시안만 쪽에 포트 공사, 항만 공사 이런 것들. 현대건설이 수주에서 연결해서 또 코즈웨이 브릿지 같은 공사, 현재 터키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치나칼레 대교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토목공학과 토목직을 뽑을 때 회사에서 보내려고 하는 대상 프로젝트들입니다. 국내 공사보다는 해외 현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본인이 좀 스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현재 남겨주신 분께서는 현재 토익이 860, 오픽이 IM2라고 하셨는데 오픽을 무조건 IH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영어 스피킹 성적이 확실히 서류 전형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중견 시공사에서의 경력도 메이저 시공사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신입으로 메이저 시공사 지원을 할 때 중견 시공사에 인턴 경험이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현대건설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이나 남부발전 같은 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했던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인턴 경험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냐보다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냐, 어떤 경험을 했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50위권 받기든 100위권 받기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막 큰 프로젝트들이 있죠. 5조짜리, 8조짜리 이런 프로젝트에서 본인 인턴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소서에 풀어낼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다음이 메이저 시공사 현직자분들 수준에서 알고 계신 법한 토목산업 쪽에서의 최신 핫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은 제가 GS건설하고 그리고 현대건설에도 제가 이 질문을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핫이슈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토목산업 쪽에서의 핫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빵빵 터지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의 핫이슈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목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지역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남동 같은 재개발 지역이 보면은 바로 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또 레벨링 작업이라든가 사이트 프리플레이션 같은 옹벽도 쌓고 그런 작업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토목 신입 직원들이 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얼리워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현재 있는 중견 시공사에서 경력을 쌓아 중고 신입으로 가는 것과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며 부족한 스펙이나 전공 공부를 준비해서 신입으로 입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고 신입이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중고 신입이.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치를 가지고 다시 신입으로 지원을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스펙이나 전공 공부를 준비해 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정말 확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경험치를 쭉 쌓아 가지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면접 때 다른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현직자들만 쓰는 언어를 그 전에 회사에서 확실히 배우시고 그 경험치와 언어의 언어의 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현직자들이 쓰는 그런 문구와 그리고 용어들만을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 가지고 면접관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 지원자는 우수한 영어 성적과 학점을 들고 왔지만은 나는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값진 경험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6번이 최근에 고민 중인 부분인데 건축기사를 취득해서 건축직으로 지원한다면 토목 전공이라도 다른 건축지공 지원자들이랑 동등한 수준의 지원자로 인식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동등한 지원자라고 인식을 못 받습니다.
사실상 토목공학과가 건축기사를 아무리 취득을 한다라고 해도 건축 전공이 건축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붙었을 때에는 무조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마 전공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7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추가하면 도움이 될 만한 스펙이 또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황카를로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픽 성적을 먼저 여러 번 보셔가지고 성적을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인턴 같은 경험을 쌓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일을 이미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일이 나중에 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가 나중에 일군 건설사로 지원을 하거나 중고 신입으로 입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직무를 지금 골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설계직으로 지원을 할 거면은 지금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본인이 좀 미리 직무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재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중고 신입으로 갈 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더 먹다 버린 옥수수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자, 현대건설 PJT로 일하면서 내년 현엔, 포스코,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 토스와 오픽 무엇이 유리한지와 하셨는데, 공부는 오픽으로 하시고 시험은 토스와 오픽을 다 보시면 됩니다. 토스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오픽만 공부하시면은 토스는 시험을 같이 보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오픽 공부하면 그 안에 토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이 지방대 3.2와 건축기사, 토목기사 이렇게 있고 영어 점수는 말소가 되었는데 자격증을 또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건설안전기사를 하나 더 따시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영어 성적. 그러니까 결론은 오픽과 영어 성적이죠. 자, 그리고 HMAT 인적성 준비는 독학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인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인적성 준비는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예.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뭐 인강으로 하셔서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물어본 분들은 요 정도 인적성 준비는 독학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4번이 영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고 무슨 질문들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영어 면접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어떤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설득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오픽 시험을 볼 때 나오는 질문 유형 중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최종 면접 시 무슨 질문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건 아까 제가 저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답변을 하다 보니까 36분이 넘었어요. 예, 질문이 15개여서 제가 일단 요 질문 주신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답변과 그리고 제가 알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려서 들은 답변을 합쳐서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영상이 길게 찍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 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100%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 답안지를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정표를 주는 참고서 정도로만 제 답변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아마 자막은 제가 준비를 못하고 바로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